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김구 암살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현 시대에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승만이 얘기했죠. 임시정부 인사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생긴 일이다. 근데 뒤에 보니까 그래요. 백의사 요원 안두희가 일으켰더라.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김구로 인해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래요. 추리를 해보니 임시정부 인사들이 죽인 것 같다. 그래요.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은 실권자였다. 그럼 안두희는 악인인가? 김구가 악인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두희는 자신이 백의사 요원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렇죠. 딱 보니까 당시에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 인사들이 시킨 게 맞는데 안두희가 죽기 전까지 백의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안두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안두희의 애국심을 따라갈 일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애국심을 가지고서 한 거라는 거예요. 김구하고 아무런 악인이 없잖아요. 가까웠고. 맞아 죽었죠. 안두희는. 거리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는데 그는 비밀을 말하느니 맞아 죽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의 애국심은 죽기 전까지 변치 않았던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진 이유를 살펴보자. 한국은 건국운동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지 독립운동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잘 구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독립운동이 성공하여 독립운동단체가 정부로 접수할 경우 독립운동은 곧 건국운동이 된다. 건국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독립운동은 언제 끝났나요? 1945년 8월 15일 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과 소련군정이 시작되고 건국이 중요했던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모스크바 3상에 의해서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은 미국, 영국, 소련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이 분리되었다. 이제 독립은 예정되었으니까 이제 건국을 하는 거죠. 어떤 나라를 세울지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독립운동의 상대는 누구였나요? 싸우건 협조해서 실력 양성을 하고 독립운동의 상대는 누구인가? 일본이다. 그러면 건국운동의 상대는 누구인가? 일본인가요?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건국 시기를 날조해서 가르치니까 그렇죠. 빼고 건국운동의 상대는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아니다. 1946년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박헌영이 일으키죠. 신전수일합시고 한국의 건국을 방해한 이는 일본이 아니며 건국 세력은 건국 세력이 진압한 세력은 일본이 아닌 공산주의 세력이다. 누구를 진압했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건국할 때 상대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은 걸 생각하는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48년 제주 반란 때나 여수 반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잖아요. 상대가 일본이었냐는 거예요. 즉 역사를 감추지 않고 건국운동과 당시 역사를 사실대로 가르쳤으면 안두희 역시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정확하게 그때 1945년부터 1948년은 미군정이고 우리는 그때 건국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상대했어야 됐다. 안 가르치잖아요. 잘 모르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건국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건국을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쳤으면
한국을 건국하는데 안동이는 기여했나요? 기여 안 했나요? 기여했다는 거예요. 건국 활동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그래요. 비참하게 죽지 않았겠죠. 그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날조하고 감추고. 그 당시 사람들은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경험으로 건국운동을 몸소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두희는 무사할 수 있었다. 그래요. 안두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뭔가 좀 이상하다. 또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김구는 한국에서 저명인 인사 중 한 명이지만 또한 그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국민들 역시 다수였다.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국민들은 김구가 살인사건을 일으켰다고 믿었고, 그 예전에 얘기했죠. 혁명의용론을 통해 반란을 일으켜 했음도 믿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밝혀진 게 아니니까. 장도수 살해했을 때는 가담자들이 전부 김구가 지시했다 했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당시 국민들은 안두희 살인사건을 이해했을 것이다. 추종자들도 이렇게 있었겠지만 김구의 또 그 당시 국민들은 다 겪었잖아요. 두 건의 대형 살인사건, 또 혁명의용군 사건 다 덮었지만 국민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안두희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안두희가 봉변을 당한 거는 1996년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진 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건국 시기를 기여하고 있던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날조된 역사를 배운 이들은 점점 많아져 다수가 되었다. 날조된 역사는 마치 한국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고 김구와 건국 세력의 대표 인사처럼 날조하여 가르치며 당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인사가 김구의 것처럼 가르친다. 근데 건국 시기에 김구는 건국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국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건국 세력의 주요 인사인 안두희 살해 사건은 역사 날조가 만들어낸 참사였다. 마지막으로 김구사후 김구파 주요 인사들의 행적을 살펴보자. 김구파 주요 인사들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구파의 주요 인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주요 인사들 한번 골라보자는 거예요. 총 7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구, 김규식, 조성환, 김은봉, 조항구, 이국로, 홍명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북 연석회의 갔을 때 우리는 그냥 북한에 남겠다. 이 공산주의자들인 거죠.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거죠. 원래부터. 김구파의 몇 명을 보라는 거예요. 그 김구는 그래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의심받았죠. 공산주의자 아닌가 이 사람 역시 의심받았고 김규식, 조소왕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조소왕은 상균주의자로 유명하죠. 상균주의는 공산주의의 변종이라 했죠. 납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김규식도 납북되었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김규식도 주장한 바를 보면 행적과 주장한 바를 보면 공산주의자 맞아요. 남들은 막 아닌 것으로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임시정부 김규식은 외상으로 있었죠. 그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공산주의와 협상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가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 마라 하면 장관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어코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적과 말을 보면 이 사람도 역시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거예요. 나쁘겠다고 알려져 있지만 6.25가 터졌을 때 사실은 월북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월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납치했다.
그거 살해할 거 아니에요. 살해했을 거 같냐는 거예요. 잘 대접했지. 이 김구 일파들은 다 대접받았어요. 이제 자기가 권력에 도전, 김일성이 권력에 도전하면 이제 김원봉처럼 그 숙청당했지만 특별히 권력에 도전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납부구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납치했으면 데려가서 뭐 강제 노동시키거나 살해했죠. 누가 대접을 해요.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한 김구파 주요 인사 7명 중 4명이 북한에 잔류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김구와 김규식과 조소왕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김구가 죽자 그들은 월북했다. 나쁘겠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가르쳐요? 김규식과 조소왕은 더 이상 한국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찾지 못했고 한국이 싫었던 것이다. 현실 한국에서는 그들이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가르치지만 납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김구파 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있고 당시에 북한에서 실권자로 있는데 누가 그들을 납치한단 말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김원봉 인민보안상을 역임했고 그 6.25 전쟁도 참전했죠. 이응로 공직자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북한 교육 문화 분야에서 활동했고 홍명이 김일성의 장인이 됐다는 거예요. 부수상도 역임했다는 거예요. 다 잘 나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원봉만 이제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해서 숙청당했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공산주의자들인데. 김규식, 조소왕 모두 사후 북한 애국 열사령에 안치되었고, 아니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왜 애국 열사령에 안치해요? 북한에서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로 존경받았다. 상균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순간이다. 그렇잖아요. 그 사기극을 벌리고 그래요. 역사를 쓰는데. 딱 보면 공산주의 딱 알았는데 이걸 쓰는 딱 내용을 보고. 그래요. 유엔결의 제112호에는 통일정부 수립 이후에는 외국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제 6.25 전쟁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일어났는지. 남북 유엔 총선거도 결정했지만 거기에는 이제 수립 이후에는 외국군은 이제 철수하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무렵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이제 한 8월 15일 이후부터는 철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군은 1948년 9월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군사고문단 500명을 제외하고 1949년 6월 철수를 완료했다. 미군의 M5 소총 이런 것들이 있었다. 남한군이 이양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없냐면 전투기와 전차가 없다는 거예요. 탱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북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소련군은 1948년 10월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49년 12월 철수를 완료했다. 소련군은 철수하면서 전차, 기관, 단총, 전투기가 중요, 전투기, 폭격기 다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북한군에 대량 이양했다. 소련은 전차와 전투기를 북한에 이양하여 북한은 전차부대와 항공부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철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북한의 전차부대는 242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항공부대는 19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에는 전차와 항공기가 전혀 없어. 전차부대와 항공부대가 없었다.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전차부대와 항공부대가 아예 없으니까. 북한은 1949년 말부터 남침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본격화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봐야 되겠죠. 이거 다 밝혀진 거죠. 이제 소련에서 문서가 발견되면서 예전에는 북침했다 막 그런 말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 밝혀졌어요. 1949년 3월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에 방문하여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요청했다. 남침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한 1949년 8월부터 1950년 초까지 김일성은 평양 주재 소련 대사 슈티코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남침 필요성을 전달했다. 허가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래요. 제주도에서 반란도 일어난 상태였죠. 하지만 스탈린은 남침을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미군이 참전할 경우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미군이 대부분 철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미군이 개입하면 어떡할 건데 너희들이 남침했을 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승리하냐 이거죠. 철수한 군대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일본으로 재배치된 것에 불과하며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오키나와 등지에 제8군을 중심으로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군이 철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 재배치됐다는 거예요. 또한 500명의 군사 고문단이 남아 있었다. 군사 고문단을 왜 남겨놨냐는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한국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국에 군사 고문단을 남겨놓고서 한국군을 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을 전방기지로 사용하고 일본을 후방기지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군을 그냥 철수했을 따름이지. 척보만 알아야 하는데 김일성과 박헌영은 미국이 군사 고문단을 남겨놓은 이유를 몰랐던 것이다. 1950년 3월에서 4월 김일성은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재차 요청했고 1950년 4월 10일 스탈린은 이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김일성에게 중국 지도부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개입하면 소련은 직접 참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렇죠. 김일성은 마오쩌둥을 만나 동의를 받았다. 아니 전쟁하는데 왜 중국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중국을 참전시키고 싶었던 거죠.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추가로 이런 전차 전투기 폭격기를 받았다는 거죠. 한국은 전혀 없는데. 북한군은 전차 부대를 242대에서 280대로 증강했고 항공부대도 197대에서 210대로 확대했다. 그래요. 또한 북한은 10개 사단 규모의 지상군을 편성하고 각 사단에 소련식 편제와 무기를 적용하여 기동성과 화력을 강화했다. 한국군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는 있었지만 전차, 전투기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공개된 소련 문서에 따르면 1953년 3월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직접 회담을 가졌고 남침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소련 외무성 문서에는 김일성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준비 중이며 스탈린은 이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소련군 고문단은 북한군의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에 직접 참여했으며 남침 개시일인 1950년 6월 25일 이전까지 북한군의 전력 증강을 지원했다. 전쟁 준비가 완전히 수립됐다는 거예요. 이제 계획까지 논의했다는 거예요. 1950년 3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전쟁을 결정하게 됐느냐? 미군이 참전 안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스탈린은 확신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당시 미국의 외교를 맡는 국무성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1950년 1월 12일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극동 방위선을 그래요. 발표하는데 알루산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방위선을 언급했다. 이렇게 쭉 있는다. 근데 일본을 지나가는데 한국이 빠져 있더라. 알루산열도 남한, 오키나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더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여기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없었다. 방위선을 언급했다고 하여 당시 위험지역이었던 한국이나 대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열도 선을 껐다 이러는데 그렇다 해서 한국의 전쟁이 나면 혹은 대만의 전쟁이 나면 참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위선만 이렇다. 그럼 뭐가 문제였냐? 연설은 그렇게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방위선 밖의 지역이 공격받을 경우 유엔 헌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방위선 밖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유엔 헌장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만 끄고 끝났으면 되는데 방위선 밖의 대응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유엔 헌장에 따를 것이다. 직접 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가만히 이런 말도 하지 말든가 방침을 얘기해버린 거죠. 이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참전은 유엔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말이었다. 결국 이는 소련과 북한에게 북한이 남침하더라도 미국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있었던 거죠. 유엔의 결정에 맡기면 상임 이사국인 소련이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수였는가 의도였는가 아수는 것이긴 하다만 의도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의도가 있었다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었을까? 실수였을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툭 던진 게 의도였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을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미국은 첩보를 통해 북한의 남침 준비를 알고 있었다. 메가더 사령부와 CIA는 북한군의 병력 집결, 철도 보수, 교량 정비 등 남침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1949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를 완전히 점령하고 대만 정부를 준비 중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본토를 중국 공산당이 완전 점령하고 이제 국민당은 대만으로 후퇴했죠. 그 대만을 점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근대화 세력이 국민당을 뿌리 뽑을 생각이었다. 미국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대만 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한의 영토를 북한까지 넓히면 된다. 남한과 국경을 접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신경 쓸 틈이 없어진다. 그렇죠. 실제로 북한 지역을 수복했을 때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공을 포기했다. 어떻게 했나요? 대만 침공을 포기하고 중국군을 한국에 파견하죠.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중국 공산당이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공산당이 대만까지 점령하여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당과 미국 공무성이 내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내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소련 공산당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 전체가 한국 영토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냥 전쟁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군이 참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한반도 전체가 한국 영토가 되기를 원했다. 스탈린의 목적은 기도했다면 그런 거죠. 스탈린의 목적은 전쟁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요. 대만까지 정복해가지고 막 계속 넓혀나가면 공산당 종주국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중국 견제용이었을 가능성도 견제용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뒤에 보면 요즘에 현시대에는 많은 게 공개됐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내경로로 침공을 시작했다. 문산에서 서울로 침공하는 서부전선, 그리고 중부전선, 동부전선 이렇게 뭐 해안선으로 공격했다. 38선 전역에서 야격 박격포로 전쟁을 개시했고 이어 T-34 전차와 T-76mm 자주포를 앞세워 남한의 방어 지지를 돌파했다.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획도 있었지만 이런 것은 단순히 그냥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좌파 인사들이 뭐 사고였다, 뭐 교전 중에 일어난 사고였지, 그게 뭐 계획을 짜고 세워서 이렇게 남침이 아니었다, 그런 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서가 공개되면서 아닌 게 밝혀졌죠. 아닌 게, 그 문서가 안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공격은 계획적으로 하는 거지 뭐 교전이 아니잖아요. 네 군데 딱 계획을 세워서 막 전면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딱 겉모습만 봐도 알아야죠.
바보가 아닌 이상. 기습작전과 전차가 없는 한국군은 그래요. 기습작전에다가 전차가 없는 한국군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6월 27일 창동 오이동 태릉 등지에서 군대를 집결하여 1차 전지선을 형성했으나 북한군을 저지하기에는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렇죠. 전차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무기상으로 안 되는 거죠. 후퇴하여 2차로 미아리고개에서 저지선을 형성하였지만 마찬가지였다. 큰 타격을 입은 한국군은 불암산과 수라산에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펼치며 북한군 후방을 교란했다. 그렇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후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퇴한 뒤에 이제 그 군대는 산으로 숨어들었다는 거죠. 후방을 교란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전전 역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이제 후퇴를 해야 되겠죠. 뭐 수뇌부가 무너지면 그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1950년 6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으로 작전상 후퇴를 결정하고 정부 수뇌부로 대전으로 이동했다. 후퇴 도중 한강대교를 폭파한 일이 있었는데 전차 부대의 진격을 막기 위함이었다. 지금 문제가 전차 부대라는 거예요. 전차 부대를 막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폭파했죠. 당시 육군참모총장 최병등은 적전차가 시내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병감에게 폭파 명령을 내렸다. 그렇죠. 전차의 진격을 막아야 되니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 아니 그 수뇌부가 무너지면 전쟁이 끝나잖아요. 왜 한강대교를 폭파했냐 이런 거예요. 피난 못 가게. 그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일단 전차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이기 위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이 전쟁 자체가.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왔다 해서 남한인들을 다 죽이고 남한이 북한에 올라갔다 해서 북한인들을 다 죽이고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선 전차를 막는 게 중요하겠죠. 안 지기 위해서는. 전차 때문에 상대가 안 되니까. 2024년 7월 3일 전쟁 소식을 들은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4사단을 급파하여 금강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근데 미군은 바로 개입해버렸다는 거예요. 유엔 파병 결정 전에. 이는 유엔 파병 결정 전의 조치였다. 하지만 미군 역시 급하게 파병되는 바람에 충분한 무장을 갖추지 못했다. 일단 급하게 파병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전투였다 이 말이죠. 즉 전차와 전투기 없이 파병되었다. 그래요. 전투기는 좀 지원받았다 하죠. 전차 없이 전차는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딘 소장은 금강교량을 파괴하고 남쪽에서 전쟁을 준비하며 북한군이 도하를 막았다. 전차가 들어오면 상대가 안 되니까. 당시 미군도 전력이 되게 약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파견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못 갖추었다는 거죠. 7월 14일과 7월 15일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했지만 7월 17일 야간 조명이 실수로 20분간 꺼지고 그 틈을 노려 북한군이 도하에 성공했고 전투기까지 동원되자 결국 전투기 지원을 받지 못한 미군은 후퇴를 결정한다. 패배한 거죠. 어떻게든 강 건너편에서 싸우면 일단 전차는 막을 수 있잖아요. 당시 미군을 지휘한 딘 소장은 실종되었는데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때 이제 딘 소장이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죽었겠죠. 전사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 금강 전투가 치열해지자 7월 16일 정부 수뇌부는 다시 대구로 이동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금강 전투에서 패한 한국군과 미군은 낙동강 정선에 방어망을 구축했다. 서쪽으로는 마산, 진주, 청령을 잇는 방어망을 구축했고 중앙에는 대구 외관, 영천을 잇는 방어망을 구축했다. 동쪽에는 포항, 영덕을 잇는 방어망을 구축했다. 물론 대구에서 또 부산으로 이동했죠. 한편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죠. 남북 총선거를 통해 남북 통일하라고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남북 선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유엔이 관리하면 부정선거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그러다가 기어코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11개국이었는데 7개국이 찬성했고 3개국이 기권했으면 소련만 반대했다. 그 소련 외에는 반대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반대했다면 유엔군 파병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했다. 나머지 4개국이 유엔군 파병에 찬성함으로써 유엔군 참전은 실현되었다. 물론 소련의 불참은 의도적이었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우선 북한군이 압도적이면 중국 공산당을 견제할 수 없고 당시 소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한국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이 유럽의 공산화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다 공개됐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었다. 미국이 국동에 묶여 유럽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그래요. 이런 게 발표된 거죠. 발표됐어요. 공개적인 거예요. 하지만 스탈린의 작전은 실패했다. 1950년 이후 공산화된 국가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유엔군이 참전은 전 세계 근대화 세력들을 결집시켜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하게 만들었다. 1950년 6.25 전쟁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심리적 방어망을 구축하게 됐다. 많은 국가들이 참전했죠. 또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됐죠. 아주 나쁜 놈들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33개국이나 참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북 총선거에서 남북 통일하라 했더니만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부정선거라 핑계대면서 선거를 안 치르고 전쟁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당시에는 전쟁이 되게 예민했다는 거예요.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정복 전쟁을 하지 말자. 그 잘못된 거다.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러면서 생긴 게 유엔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정복 전쟁에 치를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대규모로 참전한 거죠. 안보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 메가더가 임명되었고, 그렇죠. 다국적군이 조직되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작전 총대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그래요. 3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모든 무장을 갖춘 채 8월 9일 사이 부산항에 속속 들어오며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다. 그 수는 무려 14만 명에 달했다. 미군 항공모함 3대와 영국 항공모함 1대도 한반도 해역에 배치되었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 전역에서 공세를 펼쳤다. 북한군은 야간 침투, 우회기동, 포병 집중 사격 등 모든 전술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전차와 전투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까지 총동원하여 북한군이 진격을 저지했다. 이제 싸움이 어려워지는 거죠. 북한군은. 서부 전선에서는 마산 전투가 벌어졌다. 낙동강 서부 전선을 가리키죠. 북한군 제6사단은 마산을 점령하기 위해 진주, 함안, 창원 축선을 따라 남아있고, 미군 제25사단은 마산 시가지와 주변 고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 치열한 시가전과 야간 침투가 반복되었고, 시가전도 막 벌어지고 고지전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북한군을 저지했다. 마산은 부산으로 향하는 서쪽 관문이었고, 이 전투는 부산 교두보를 지켜낸 첫 번째 방패였다. 서부 전선에도 그래요. 중부 전선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전선이죠. 중앙전선에는 다구동 전투가 벌어졌다. 1950년 8월 10일, 8월 30일까지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되고 다 지켜냈다는 거죠. 근데 서부 전선을 지켜낸 사람은 이제 이응준 소장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이냐? 만주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동부 지역에서 항일 무장 세력과의 교전 경험이 있다. 그래요. 교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939년 일본군이 조직한 만주국군에 입대해
간도 특설대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중국 팔로군과 조선인 항일 유격대에 대한 토벌 작전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그래요. 즉 실전 경험을 통해 전술 감각과 지휘 능력을 익힌 인물이었다. 조선 팔로군에 대한 토벌 작전이라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당시 그 이후에는 이제 광복군이 생기잖아요. 군대와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광복군 이제 애매하죠. 그래요. 애매한데 광복군과 전투를 치렀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자기 역할이 한 거니까. 광복군은 한 번도 전투를 치른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부동 전투는 백선엽 대력이 수복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 백선엽 대령은 이제 만주군 장교 출신이었고, 이웅준 그래요. 그 소장도 마찬가지죠. 관동군 출신이었죠. 그래요. 다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투에. 그래요. 관동군 출신으로 난이은 전투와 산동선 게릴라 토벌 작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그래요. 즉 실전 경험이 있어 전쟁을 지휘하는 능력을 갖춘 이었다. 그렇죠.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메가더 사령관의 반격을 준비했다. 낙동강에서 밀고 올라가면서 전투하며 피해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하여 단번에 인천에 군대를 상륙시켜 서울을 수복하는 계획을 세운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막을 봐야 돼요. 쉬운 작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숨에 서울을 수복하면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은 고립되니 유엔군의 승리는 확정된다. 하지만 이 작전에는 난관이 있었다.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 차는 최대 9m에 달하며 간주시에는 갯벌이 드러나 상륙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 서해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또 서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빠른 해류, 좁은 수로, 암초로 인해 진입전 난파할 위험이 컸다. 미 해군조차 상륙 불가라는 판단을 내릴 정도였다. 인천 상륙 작전은 원래는 불가능한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실시하면.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지? 성공한데 숨은 공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다. 원래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지만 그래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전문가들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는 조선 총독부 산하 해군이었다. 35년 동안 통치한 동안 이미 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다 파악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거는. 그들은 인천 앞바다의 해류, 수심, 조석 항로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 산하 해군은 이미 그러한 문제를 다 파악하고 해결책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총독부 산하 해군 3,000명이 동원되었다고 전해진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죠. 물론 당시에 일본은 군대를 조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 산하 해군 3,000명을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런 얘기 있었다. 그들이 없으면 인천 상륙 작전은 없었다. 이 말인 거예요. 조선 총독부 산하 해군은 인천 앞바다의 유일한 상륙 가능 시간인 9월 15일 오전 6시 30분을 정확히 산출했고, 팔미도 등대 점령 작전과 월미도 폭격 시점까지 조율하며 작전의 정밀도를 높였다. 그 결과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 기술 정보가 결합된 입체적 작전으로 완성되었고,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에 성공적으로 상륙했다. 한국 수립에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며 큰 기여를 하였는데 그래요. 한국 정부에서 일부러 숨겨서 그렇지 일본 역시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일본 역시 한국 전쟁에 기여한 한국 수립에 기여한 큰 기여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굉장히 어려워질 뻔한 거죠. 이 조선 청독부 산하 해군 3,000명이 없었으면 이 작전은 시행될 수 없는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여를 한 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